노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비문증은 정확히 어떤 증상이고 왜 생기는 건가요? 비문증이라 하면 이제 눈 안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게 그림자가 되어 흔히 느끼는 증상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에서 훨씬 더 많이 느끼고요. 또 젊어서 시력이 좀 좋지 않았던 두꺼운 안경을 썼던 분들에서 더 흔히 느끼는 경향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 안에 들어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마치 이제 축구공으로 치자면 공기가 들어있듯이 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물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액화, 물로 변하는 과정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떠다니는 찌꺼기 같은 게 생기고, 그 찌꺼기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걸 비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문증의 증상은 이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벌레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뭐 지렁이 같은 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물방울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비문증의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증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치료를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에서는 이 비문증이 단순히 증상일 수 있는데, 문제는 간혹 눈 안에 혈관에서 피가 나와서 생긴 출혈로 인한 비문증일 수도 있고, 눈 안에 망막, 카메라의 필름의 역할하는 뒤쪽에 정상 구조가 뜯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비문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 비문증으로 보지 않고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문증 증상이 떠다니는 게 너무 심하게 늘어난다거나, 내가 보는 세상에서 일부분, 예를 들면 뭐 오른쪽에 위에, 뭐 왼쪽 아래 이런 특정 부분이 커튼을 친 것 같이 잘 안 보인다거나, 또는 번쩍번쩍, 광시증이라고 그러죠. 이제 번쩍번쩍 느끼는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이 비문 증상이 평상시랑 다르다면 안과에 가서 정확하게 눈 안쪽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이상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문증도 방치했다가 심하면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문증은 그냥 단순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문 증상을 느껴서 내원하는 환자분의 열의 9, 거의 뭐 100의 99는 그냥 단순 증상만 느끼는 거지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문증이 평상시랑 다르게 갑자기 너무 심하게 개수가 늘어났다거나, 일부 분이 가려진 것처럼 커튼을 친 것 같이 보인다거나, 또는 막 번쩍번쩍하는 빛이 번쩍번쩍 번개치듯이 그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단순한 비문증이 아닌 어떤 망막에 이상이 동반된 비문증일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망막 검사를 해보고, 혹시 이상이 동반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망막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문증이 있을 때 평소 조심해야 할 습관과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문증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비문증을 굳이 더 유발할 필요도 없겠죠. 습관적으로 눈을 자꾸 비비고 자극하고 누르고 한다면 눈 안에가 꿀렁꿀렁하면서 비문증이 더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눈에 자주 충격을 받는다든가, 눈을 너무 심하게 흔든다든가 하면 비문 증상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굳이 눈에 자극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눈이 불편한 증상을 겪고 있다면 굳이 눈을 더 자극할 필요는 없겠죠. 이 비문증은 대부분은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문증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앤다기보다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거나, 또는 떠다닐 입자들이 일부 주변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느껴지는 정도가 좀 줄어든다가, 또는 이제 이 자체가 약간 녹아 없어지면서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적응하다 보면, 지내다 보면은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비문증은 계속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려 하고 몇 개가 있는지 찾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더 오히려 뇌에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더 불편하기만 합니다.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를 괴롭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비문증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병원에서 확인 후 별 문제가 없는 단순 증상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다 보면 대부분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망막이 얇은 고도근시, 두꺼운 안경을 젊어서부터 썼던 분이거나, 또는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거나, 또는 최근에 충격을 세게 받은 적이 있다거나 등등으로 좀 고위험군, 이 단순 비문증이 아닌 비문증과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에서는 안과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눈 노화를 막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눈의 노화를 그나마 좀 늦추고자 내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외국 여행을 가보면 선글라스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 많죠. 근데 국내도 자외선이 없는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 정서상
이 선글라스 착용하는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뭐 젊은 분들도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잘 하지 않아서 이제 혼탁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 눈의 노화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자외선 차단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선글라스 착용을 좀 생활하면 좋겠고, 그게 좀 불편하시다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안경을 보안경 삼아서 착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눈의 노화를 좀 늦추고자 한다면 결국엔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 뭐 내과 질환이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운동을 자주 해주고 뭐 식습관도 잘 신경을 써서 몸이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결국엔 눈의 노화도 그나마 막을 수 있겠습니다. 또 잦은 음주나 흡연 또한 당연히 몸에도 안 좋지만 눈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눈의 노화를 늦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습관, 흡연, 음주 같은 건 당연히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 눈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해 주는 게 눈에 노폐물이 쌓이는 부분들을 막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사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적당히 핸드폰 보면 사시까지,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면 보통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시가 생길 정도까지 보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만 실제 그래도 보고되는 부분들을 보면 급성 후천성 내사시라 해서 너무 장시간 근거리로 핸드폰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 눈 근육들이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게 학술적으로도 논문에 보고되고 있고요. 핸드폰을 적당히 본다면 사실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장시간 지나치게 가까이서 오래 본다면 눈 근육들이 이 정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서 사시까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아직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사용해서 핸드폰 사용을 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이 학교에도 쉬는 시간이 있듯이 눈 사용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눈을 너무 혹사시키면 장시간 혹사시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스마트폰을 보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라면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볼 때 이게 시력 저하, 도수가 늘어나고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두운 데서 보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장시간 불 꺼놓고 핸드폰 오래 보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눈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결국엔 이게 각성이 돼서 수면에 방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잘 들지 않고 또 깊게 잠이 드는 데 방해를 할 수 있고 결국엔 그러다 보면 밤사이에 핸드폰 충전시켜 놓듯 우리의 눈도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늦게 자고 잠을 설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눈의 회복이 잘 되지 않게, 특히 이 눈의 건조증이 회복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음날 또 생활하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눈이 불편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장시간 핸드폰 사용, 또 너무 밤늦게 불 꺼놓고 핸드폰 사용하는 건 결국엔 눈 건강엔 좋지는 않습니다. 봄만 되면 눈이 빨개지고 가려워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기에 결막염 증상이 유독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봄철에는 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꽃가루 같은 게 많이 날리기 때문이긴 합니다. 이 눈에 자극이 되는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봄철이 되면 뭐 물론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건조하고 그러다 보면 눈이 함께 건조하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기 원, 그 다음에 눈의 건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눈이 더 예민해진 상태,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봄철에 보통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대처가 다를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저도 안과 의사지만 이게 이 환자가 불편해하는 게 알레르기가 주 원인인지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주 원인인지 애매한 헷갈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쉽게 봤을 때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는 간지러운 증상이 보통 주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는 눈곱이 끼면서 충혈되는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이제
어쨌든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간 포인트는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처방받는 안약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안약을 처방하면서 동시에 경우에 따른 이제 항생제나 소염제를 같이 처방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일반 그냥 바이러스성 결막염의 경우는 항생제, 그다음에 소염제,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인공 눈물을 처방하게 되죠. 이제 인공 눈물을 처방하는 이유는 눈이 충분히 건조하지 않고 이 촉촉하게 해야 2차적인 어떤 뭐 세균 감염도 막을 수 있고 눈의 증상도 가라앉힐 수 있고 바이러스로 인한 뭐 분비물이나 또는 뭐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눈에서 씻어내 줌으로써도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결막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보통 결막염이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손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결막염이 잘 옮기도 하고 또 손에 묻은 것 때문에 눈에 닿아서 그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손을 잘 씻고 눈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이 알레르기든 바이러스성이든 결막염을 막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눈이 평상시에 좀 잘 컨디션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인공 눈물을 충분히 평상시에 잘 넣어준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결막염이 생기더라도 증상을 상대적으로 좀 덜 심하게 겪을 확률이 높고요. 알레르기의 경우는 결국에는 내 몸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과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예를 들면 꽃가루든지 털이든지 어떤 특정 알레르기가 나한테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걸 피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괜히 알레르기에 노출돼 가지고 안약으로 그걸 치료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알레르기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작년에 이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까지 두루 커버하는 신형 다초점 렌즈가 출시되면서 관심이 되게 커졌는데요. 어떤 렌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초점 렌즈가 이제 출시된 지는 10년 넘었고 매해 새로운 렌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작년에 출시된 대표적인 렌즈는 미국 존슨앤존슨사의 오디세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미국 알콘사의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라는 렌즈가 또 출시되었습니다. 두루두루 멀리 또 중간 거리, 컴퓨터 거리, 또 핸드폰 보는 가까운 거리 두루두루 보는 데 있어서는 다초점 렌즈가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고요. 이왕이라면 핸드폰도 뭐 구입하러 갔을 때 새 제품을 사용하듯 다초점 렌즈 또한 가능하면은 새 제품을 보통은 권장드립니다. 이제 핸드폰이야 한번 구입을 하면 뭐 주기적으로 새로 구매를 하면 되지만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이 인공수정체는 눈 속에 한번 넣으면 평생 내 남은 여생을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습니다만 다초점 렌즈끼리 비교한다면 또 같은 다초점 렌즈 중에서도 비슷한 계열의 렌즈끼리 비교한다면 그래도 최신 버전의 렌즈들이 기존의 렌즈들보다는 단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최신 렌즈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선명도나 대비 감도나 또 야간의 빛번짐이나 이런 기존 렌즈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매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수록 이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 렌즈를 선택할 때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통 이런 신제품 다초점 렌즈, 고가의 렌즈죠.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 같은 이런 렌즈를 사용하려면 환자분은 두루두루 다 보고 싶은 희망은 있겠지만 눈이 따라줘야 됩니다. 결국 눈의 기능적인 이 시신경이나 망막이나 각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눈의 조건들이 정상적일 때 백내장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눈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이런 최신 제품 고가의 다초점 렌즈를 사용을 해도 두루두루 보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의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아무리 최신 좋은 렌즈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렌즈를 선택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이 렌즈가 내 눈에 적합한지 내가 이런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의 눈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